경제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이승원의 지식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일주일 잘 지내셨고요? 네, 정신없이 가네요. 네. 이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정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채널은 잘 되고 있어요. 네, 지식의 전당 이승원입니다. 네. 지금 영상 많이 못 올렸는데 네. 이제 뭐 어쨌든 지식 채널이니까 국제 이슈랑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소리가 또 굉장히 특이하게 들리던데 거기서는. 아 네. 그래요? 네. 몰랐네. 거기서 지식의 전당에서도 끝내주는 세계를 좀 잘 홍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핫한 뉴스가 너무 많았는데 일주일 동안 먼저 지난주에 얘기하려다가 제가 다 못 다 여쭤본 내용에 이어서 나온 이야기인데 네네. 트럼프 후보가 지금 트럼프 성추문 얘기 오늘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뤄주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재집고 나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외신에서 나와서 요거는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지난달 5월 27일 그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이었는데 공동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랑 수미테리하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종종 언급되는 이 미 외교협회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북한 문제 관련해서 수미테리 이분의 발언이 종종 언급되는데 느낌상은 약간 좀 매파 같은 느낌이 들긴 하고요. 어쨌든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언급했던 뭐 칼린 박사나 이런 분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듯한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분이 지난달에 칼럼을 썼는데 그 핵심은 트럼프가 재집권 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꺼내서라도 김정은과 만나서 단판을 지을 수 있다,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려된다.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뭐 사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워딩에 이런 게 있었어요. 트럼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 위원장과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 동맹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없는 분이잖아요, 트럼프. 그래서 일본도 굉장히 하대했고 한국에서 뭐 방위비 뭐 올려달라고 하고 이제 나토도 해체시킬 수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발언의 주인공이 바로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이 구조를 또 깰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일 공조도 깨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뭐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죠. 그건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자주국방 얘기했고 뭐 전작권 환수 얘기가 아주 뭐 노무현 대통령부터 오래전부터 나왔고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한미 동맹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하는 특수 상황인 건 맞잖아요. 이제 남북 간의 어떤 대치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할 그 여지는 없는데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 가로 열고 한미일 군사 동맹은 지금 윤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다 원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우리 국내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일본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높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 스탠스와는 좀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그 이제 이단화 소리 듣다가 이제는 공화당의 주인공이 트럼프가 돼버렸잖아요. 어느 순간 네. 이제 시절이 흐르면서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곧 어쨌든 대통령이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국방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할 테니까 바이든이 유지했던 정책 중에 상당 부분이 어그러지겠죠. 네. 우리나라한테는 격변이겠네요. 격변이겠죠. 큰 격변인데 네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따져봐야죠. 네, 근데 네. 당장은 굉장한 혼란이 올 것 같긴 한데 그 트럼프가 문제는 이번에 성추문 사건에서 네네.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선에서 네, 이제 형사 재판이 있었는데 지난 30일 현지 시간 30일 날 유죄 판결이 나왔죠.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12명의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34개 모두 다 당신이 문제가 있어라고 판결을 내린 거니까 굉장히 내용 자체는 중대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7월 11일 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실제. 그래서 뭐 징역형이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뭐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사법의 그 수위와 그 나라의 사법 수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1일 날 판결이 나오고 이제 형량이 결정되고 1심입니다. 그리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전당대회가 7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1심 선고를 하고 한 4, 5일 뒤에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상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트럼프에게 굉장히 불리한 시기이고 기분 나쁜 상황이죠. 네. 그 혐의가 그 이번에 유죄 판결 받은 게 34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어떤 건가요? 뭐 일단은 성추문 입막음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성추문 입막음을 했다라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성추문 입막음을 왜 했느냐? 결국은 흘러 가면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쪽 논리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서 돈을 지불했는데 이것을 회계장부를 조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서 1억을 썼습니다.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장부를 다른 식으로 해서 이제 조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게 하나하나 어디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나간 거예요? 본인들 본인 회사에서. 네, 회사에서 근데 장부, 그 회계 장부를 조작한 거다.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제 34까지 간 거죠. 네. 근데 이것 그 성추문 자체는 재판 대상은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는 예, 기본적으로 성추문 입막음 관련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그건 이제 그게- 민사 쪽으로 가는 거고 성추문 그건 성추문 네. 자체는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너무 좀 추잡하더라고요. 그 재판 내용을 이렇게 기사를 보는데 내용이 참 이게 전직 대통령이자 현직 유력한 미국의 대통령 혐의치고는 좀 지저분하고 조잡하죠. 그러니까 그 성추문의 내용이라는 게 그 아들이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여성하고 혼외 성관계를 했다는 거고 그거를 그 여성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법정에서 증언을 네, 네, 했는데 네. 그건 또 트럼프 쪽 변호사들이 막 물어보는 바람에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건데 막 네. 다 얘기를 하고 그거에 다 보도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대선을 이제 치르는데 그 바로 전당대회 한 얼마 한 전에 4일 전에 4일 예. 전에 그 전당대회가 15일부터 형량이- 18일까지 네. 형량이 나온다는 건 이제 어쨌든 뭐, 네. 완전히 딱 재판에서 확정이 된다는 일단 거잖아요. 1심은 그렇죠. 1심은 확정이 네, 네.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에 정말 미국 사람들 좀 부끄러울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이제 어때요 분위기? 이런 장르의 어떤 부끄러움은 클린턴이 담당했었잖아요. 맞아, 미국. 르인스키와 함께 네. 부적절한 관계, 그 이후에 부적절인이라는 형용사가 많이 이제 유포되면서 류인스키. 사용됐죠. 부적절한 그렇죠. 인턴이었죠. 백악관 네. 인턴이었던 모니카 류인스키. 루인스키 사건이 어마어마했죠.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이제 탄핵 위기까지 몰렸었고 했는데 그때도 그 자체보다 이제 거짓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더 이제 분노했고 어쨌든 이런 소위 이제 남녀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문은 클린턴 정도에서 이제 했다가 그 이후는 이제 다른 정치적인 문제들이야 많았어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참 보는 사람이 민망한 그런 사안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워낙 혐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또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고 핵심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그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유지하고 있어요. 네, 네. 아, 그게 더 놀랍습니다, 사실. 그래요? 지금 뭐 지지율 조사가 있었나요? 요 판결하고 전후에 어땠어요? 그 현지 시간 30날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30, 31일 뭐 이렇게 조사를 한 여론조사가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뉴스위크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그 세계 주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지율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주 막 엄청나게 크진 않고 일단 그 유고부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50%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라고 답했고 무죄라고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이 배심원들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 불신한다라는 게 30%까지 가량 됐어요. 그래서 이제 50대 30으로 나뉘었고 어쨌든 절반 정도가 역시 유죄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입소스, 로이터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30, 31일 양일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54%가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54%는 굉장히 좀 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난 4월 조사 때보다 오히려 6%포인트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투표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않겠다고 한 사람이 저번에는 60%였는데 줄어들었어요. 이번에는 54%. 줄어든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엄청난 타격이라기보다는 이제 판결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 이제 감정을 추스려야 되잖아요. 지지했던 네네. 사람 또 그렇지 않았던 사람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약간 오락가락한다고 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기류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로이터가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공화당원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응답 비율이 16%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응답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우리도 왜 뭐 여론조사 할 때 네. 좀 속으로는 지지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남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샤이 뭐 층이라고 하는 네네네. 뭐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공화당원은 16%밖에 응답을 하지 않아서 이제 심적인 타격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아, 그렇군요. 트럼프는 지금 요거 자체가 조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죠. 네, 트럼프가 이런 워딩을 했어요. 조작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매우 불공정한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디서 인터뷰를 했는데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지점에 한계점에 도달할 것. 그러니까 브레이킹 포인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계점에 도달할 건데 언론에서는 그 16 의회 폭동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나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불공정한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이 단어를 굳이 쓴 거는 이제 16 의회 폭동했던 나의 지지자들이여 다시 한번 좀 일어나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겠느냐라는 언론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아주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그 언론에 보도된 걸로 봐서는 트럼프가 성추문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요. 그쪽 네, 편은. 처음에는 뭐 그런 일 없다고 하다가 지금 뭐 약간 NCND 음.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요. 네,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억울하다는 부분은 그러면 입막음하고 뭐 돈 주고 회계장부 조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억울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혐의 34개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하에 뭐 그 여성과 만났고 이미 다 처리된 문제를 나에게 정치적인 타격을 미치려는 이 바이든 정부가 조작해서 이렇게 범죄를 억지로 갖다 이제 씌웠고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했다. 뭐 이런 논리죠. 네, 트럼프의 어떤 주장은. 네. 또 미국 선거에서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후원금 들어오는 그 추이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예전에 머그샷 한 번 찍은 적이 네네네.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꽤 오래전에. 맞아요. 작년이었습니까? 그때 작년이죠. 그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머그샷 맞아요. 찍은 날. 탄압받는 이미지로 다 맞아요. 네. 공개돼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 30일 날 그 유죄 판결 이후 24시간 동안 5,28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3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24시간 동안요? 24시간 동안. 730억 원의 후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48시간 동안 7천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970억 원 정도 된다. 1,000억 원, 네. 1,000억 원 들어왔네. 네. 이틀 동안. 말이 됩니까? 이게 자세히 저는 무슨 네. 이거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한 번 근데 더 그 전에 들어오던 추이하고 보면 어때요? 그 전에 한때 트럼프가 후원금 안 들어온다고 보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한참 들어오다가도 지체돼 있었는데 요즘 뭐 바이든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모금한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하고도 오프라인도 다를 텐데 어쨌든 온라인으로 모금한 그 금액이 5,800만 달러니까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들어온 거가 약간 못 미치는 수치고 48시간 안에 들어온 거 넘어선 거죠. 아, 6개월 들어온 거보다 이제 48시간 안에 몽땅 다 받았다. 이틀 들어온 게 훨씬 2배 가까이 많았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무슨 드러나지 심리지? 않는 그 민심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 돈이 모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지한다는 거니까. 근데 원래 또 부자들은 바이든 지지자가 많다고 또 알고 있는데 저는 기업인들이나 기업인들. 월스트리트 뭐 실리콘밸리 이런데 그게 아마 예측 가능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같은 부자라고 해서 트럼프가 우리한테 특별히 우호적이다 뭐 이런 거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부자 감세나 이런 거 보면은 트럼프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그 월스트리트의 어떤 정확한 심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좀 그 성향에 따라 반분돼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과 트럼프. 아니 저는 이렇게 트럼프한테 이럴 때 돈 내는 사람들 후원금 보내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개미 군단일까 아니면은 정말 뒤에서 봐주고 있는 몇몇 거대 부호가 있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것도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온라인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온라인으로 소액
지지자들이 얼마나 보냈는지가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여론이 더 유리한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100만 원 내는 것보다 뭐 10사람이 10만 원씩 내는 게 훨씬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투표권 한 명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소액 기부자들이 이만큼이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번 이 7천만 달러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그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몇 명이 도대체 이만한 돈을 보냈을까? 그러게요. 네, 한번 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트럼프 캠프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될 수 분명히 있을까요? 공개가 누군가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선거에서 중요한 건 그 돈은 들어왔다. 그럼 선거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사실. 오히려 이 편결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에서는 응답하지 않고 대신 이제 그 시간에 돈을 보내고 있는 그쵸. 트럼프 지지자가 많더라. 많다는 뭐 거, 이럴 수 많다면 있죠. 뭐 이게 부자 한 명이 다 보낸 게 아니라면 여러 그런- 명이 보인 거라면.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중도층이 중요하잖아요, 선거에서는. 중도층 관련된 어떤 움직임이 그런데 있어요. 그 악시오스 이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원의 15% 그리고 무당층의 49%가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퇴해야 한다.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봐야 되는 게 사실은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론조사도 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쭉 하면은 추이가 그렇게 막 많이 변하지는 않은데 결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표심은 이제 중도층이 좌우하는 거잖아요. 뭐 충청 표심 항상 관심 있어 보듯이. 그런데 무당층에서 49%면 거의 50% 절반인데 악시오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49%의 무당층이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좀 타격이 있는 숫자죠. 그러네요. 무당층이 어쨌든 투표를 해줘야, 미국은 뭐 양당제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어디로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스윙 스테이트가 왔다 그쵸,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등록 유권자 가운데 이제 어쨌든 무당층이 있으니까 그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숫자는 또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악시오스 보도는. 한 절반 정도, 중도층의 절반 정도가 사퇴를 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네, 아예 네. 지지 안 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또 다르죠.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후보 사퇴하라는 칼럼 봤어요. 지난주에 또 그 바이든 후보 사퇴해야 된다는 그 네, 이야기 네. 해주셔서 맞아요.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에 어떤 분이 칼럼니스트가 썼는데 트럼프 후보 사퇴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바이든은 단 한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34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당연히 바이든 사퇴로 나올 정도면 트럼프 사퇴로는 벌써 100번 당연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곱하기 34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이 얘기를 또 언급했습니까? 그 칼럼니스트가? 네, 나이를 바이든은 늙은 죄밖에 없다. 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 이렇게. 근데 옹호를 둘이 한 서너 살밖에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와 바이든이 네 살인가? 그러게요. 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요.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좀 안 좋은 생각이지만 성추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별로 들지 않았다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범죄자지만 또 그런 게 있을까요? 아직 모- 에너지가 모르겠어요. 넘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이상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지지하는 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범죄가 그냥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왜 대선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특정한 후보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그 암이지만 자기가 딱 원하는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예를 들어 세금을 깎아줄게 뭐 이것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 가서 찍는 것처럼 그런 하나하나의 각각 유권자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성추문 물론 잘못했지만 그게 지금 핵심이 아니야라는 사람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가서 찍는 거겠죠. 그런 거죠. 그게 인종주의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성차별, 뭐 성평등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네요. 실제 이민자 문제가 워낙 커져가지고 이민자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트럼프 그거 하나만으로도 난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그러네요. 요거 좀 앞으로 계속 다뤄주시면서 미국 대선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우린 바이든한테 걸었는데 그러니까요. 바이든 사퇴론 나오고 51대 49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네, 가능성.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잠깐 이거 안 짚을 수 없는데 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군사합의는 파기하는 걸로 가는 거죠. 네, 일단 그 오물풍선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좋은 명분을 어쨌든 줬고 그래서 9.19 군사 합의는 이제 전면적으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뭐 파기라기보다 효력 정지라면서 약간의 여백은 남겨둔 거죠 공간은. 그래서 사실상 지난 10월이었습니까 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이후에
일부 조항에 대해서 1조 3항인가요?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이제 효력 정지였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북한이 전면 파기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미 사문화된 게 9.19 군사 합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그 효력을 전체 그 효력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문화된 건 맞죠. 근데 이게 서로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위험하죠. 네. 이게 기본적으로 접경지대에서 군사훈련은 하지 말자는 합의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하자, 해도 된다. 네. 서로 간에 이렇게 돼버린 셈이죠. 이 9.19 군사합의를 그냥 여러 개 합의 중에 하나로만 치부하면 안 될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군사로 중요한 합의였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군사 합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했던 건데 그 동안은 이제 접경지대 워낙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고 우발적인 사고가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그런 항상 전쟁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발전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중단하겠다, 뭐 그리고 비방을 중지하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지상이나 해상에서 훈련을 중지한다, 완충지대를 만든다 이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9.19 합의는 상공까지, 그러니까 육해공 모두를 다 군사 훈련하지 말자. 그래서 그 어디든 다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굉장히 함의가 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합의라고 9.19 군사 합의를 얘기했던 게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 내용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씩 지금 서로 이제 그 티포텟 하면서 하나하나씩 지금 없애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도 뭐 포사격이나 아니면은 그 야외 기동훈련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위기가 고조되면 북한을 일단 둘째치고라도 국내 특히 접경 지역에 있는 134만의 그 주민들이 훨씬 더 피해를 봐요. 그게 확성기가 됐던 전단지가 됐던. 그래서 당장 오물풍선 넘어와서 피해 본 건 우리잖아요. 지금 자동차 위에 떨어져서 자동차 완전히 그 파괴되고. 그 자체도 굉장히 불쾌하지만 접경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엊그저께도 지난 4일에도 용산 앞에 가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그 시위를 했습니다. 이 전단지 대통령실 안 앞에서요? 된다. 왜냐면은 우리의 안보, 우리의 생존권이 먼저인데 지금 전단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전단 살포한다지만 우리 인권은 어디 갔느냐, 생존권을 보장을 하면서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북한 활동가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이 저 행위를 하면서 결국 피해가 어디로 돌아오는지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작은 대북 전단 살포에서 시작된 거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우물풍선이 날아왔고 그랬죠. 그 결과로 원래 역사적인 합의였던 9.19 군사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는 상황까지 왔다. 선후 관계가 저쪽에서 먼저 오물풍선을 그냥 갑자기 툭 던진 게 아니라 지난 10일에 이쪽에서 전단지를 살포했고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25일 날 그리고 26일 날 김여정하고 그 북한의 이제 국방부에서 나와서 오물풍선을 보내겠다고 경고했고 실제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선후 관계도 중요하고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어쨌든 그 사고 가능성을 최저화시키는 게 이제 그 정부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거 파기시킬 거야라는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이 아니라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이 날아와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리고 전단지는 피해를 만약에 안 입힌 게 명확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비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오물풍선이 날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네. 합의 위반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효력 정지를 시켜버리면은 우리도 그러니까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외교란 건 명분인데 명분을 얻을 기회를 이렇게 없애는 게 그러니까 맞나 하는 생각이 상황을 들어요. 조금 완화시키고 어떤 예방책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이 악화되는 걸 방치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도대체 누굴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 얘기가 길어지죠. 9.19 군사합의 파기 이 과정과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어쨌든 계속해서 크레딧을 얻어야 되는 건데 명분을 축 쌓고 쌓아서 중요한 시점에서 뭔가 하나를 딱 얻어내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그냥- 물론 뭐 북한도 거칠지만 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북한이 잘못했다는 건 뭐 디폴트로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때렸으니까 너한테 때린다 뭐 거의 이런 그 골목 싸움 수준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죠. 뭔가 문제를 미리 예방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떤 뭐 대화를 시도해가지고 그거를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이제 해설들이 나오는 거죠. 네. 국내 정치용으로 하려는 것은 하려는 거 아닌가 아닌가 이런 하는. 우려가
네,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일각에서.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계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유리한 게 뭐가 있죠? 보수 정부에서는 어떤 안보를 이슈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정부가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런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고, 네, 역사가 있다. 그건 팩트니까.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팩트만 전달해 주시는 이승원 평론가님하고 네. 오늘 이야기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요약하자면 굉장히 이상하게 요약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시켜서 남북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당선되면 주한미군을 철군을 놓고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그 트럼프는 성추문 유죄 판결을 받고 오히려 후원금이 몰려들어서 더 유리한 고지를 갖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네, 한마디로 어수선하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고 이승환 시사평론가님 보내드리고요. 조금 있다가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워코노믹스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이고요. 오늘 김희재 경인교대 교수님 모셔서요. 라인 사태로 우리 다 관심 갖게 된 디지털 영토가 뭔지 알아볼 건데 이분 지리학자세요. 그래서 지리학자이신데 그냥 물리적 영토 말고 디지털 영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셔서 모셔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모셨는데 네. 저는 방송하고 책으로 뵙고 이렇게 지리학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시자고 했는데 네. 듣고 보니까 네. 경력이 아주 다채로우시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일하신 적도 있다고 하시고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지리학자긴 한데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를 한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국제대학원 1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수출팀에 있었어서 그때 막 반도체가 뭐 산업의 쌀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입식 교육을 받고 열심히 반도체 4메가 드램, 16메가 드램을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도체 팔로 다니시다가 지리학자 또 동남아 네. 지역 전문가로 네, 네. 이렇게 뛰고 계시고. 네. 근데 네. 지금 요즘 그 모시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네. AI 시대가 되고 디지털 네. 시대가 돼서 국경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고 다 넘나드는데 네. 이 영토라는 게 이 시대에도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교수님 딴 데서 말씀하신 게 디지털 영토도 중요하다.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거 좀 지금 여쭤보려고. 너무 했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나 또 가자지구에서의 눈에 보이는 전쟁만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작년에 챗GPT 나오게 되면서 이 인공지능 영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도권을 놓고 많은 기업들과 또 정부가 이제 나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리학에서 이런 연구도 합니까? 어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리학자가 100여 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거 중고등학교 때는 지리 다 뭐 고생하면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자는 지리 안 교육과가 네. 근데 저도 이제 교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대에 있지만 사실 정통 지리학자 그리고 또 현장을 뛰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전적인 그런 지리학자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뭐 연세대나 뭐 성균관대나 좋은 대학인데 지리학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학자 자체가 한국에서 거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우픈 느낌으로 저 멸종 위기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각자의 경제지리, 뭐 자연지리 분야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사실 커버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국제 질서나 특히 이런 요새는 지기학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기학. 기학이요. 그러니까 지경학을 넘어서 이제 지기학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자는 무슨 뜻입니까? 기술이죠. 기술, 테크놀로지가 바꾸는 어떤 패권의 구도가 있는데 그걸 하시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트 펭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 또 한번 이런 분야에 어떻게 지리적인 상상력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2014년부터 네네네.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런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는 거를 목격을 하면서 이 분야를 누군가는 다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커넥토그래피, 이거는 거의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단어인데요. 커넥토그래피. 네. 그러니까 지오그래피하고 대비되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지오그래피 하면은 지하 자원이나 뭐 어떤 물건이 어디서 생산되고 또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느냐만 눈에 보이는 측면을 다룬다면, 커넥토그래피는 보이지 않는 연결성까지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오그래피 시대에는 가장 큰 나라가 어디야라고 했을 때 면적으로는 러시아고 또 인구로는 아마 인도나 중국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런데 약간 커넥토그래피나 플랫폼 경제 측면에서 보면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게 거대한 제국이고 그 안에 식민지 국가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게 네. 사실은 학습이 거의 이제는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 대학교 저도 이제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거의 학교에서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고, 실제 배움은 유튜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간을 쓰고 또 상상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가상현실이나 또는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소비와 구매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확장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리적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제국이다 식민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조금 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지만 유럽에는 네이버 비슷한 게 없잖아요. 자체 검색 사이트가 별로 없잖아요. 다 그렇죠. 구글 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유럽이 미국 기업인 구글의 식민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미국의 식민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디지털 해석을 식민지죠,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아, 뭐 실제로 이제 그 플랫폼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로서 제가 그 가장 많이 쓰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한번 사용 국가의 인구수를 한번 보면 네네네. 아마 느낌이 그 확 오실 지도도 것 있으시죠? 같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저 그래프 뜨네. 네. 일단 가장 많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닙니다. 메뉴가 인디아네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렇죠. 인도? 세계 14억 인구 중에 이제 인도에서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식민지일 수 있고요. 미국의 식민지나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CEO,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들이 다 인도계 네. 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티아 긴밀하게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연결되어 그렇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도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네.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IT 기업의 식민지다라고 사실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일단 인도가 거의 4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1억 9천만 명이니까 거의 2억 명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거의 인도네시아. 1억 1천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미국 거의 1억 다음에 2천만 인도네시아네요. 명이 인도네시아이고요. 자, 그 다음은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타일랜드, 파키스탄, 네. 이집트, 나이지리아까지. 이것이 결국은 페이스북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페이스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광고도 보고 또 물건도 네. 소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경제에서 메타가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무서운 기업은 구글이죠. 네. 정말 구글은 전 세계의 빅데이터,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위가 되는 공간 빅데이터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거의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지금 다 흡수해 가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데이터들이 AI,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는데 또 AI를 조금 더 파인 튜닝 하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플랫폼 경제에서 압도적 우위가 이제는 AI 시대에서도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지리학자이시니까 네. 데이터 중에 지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다 구글 맵을 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카카오 맵이나 뭐 네이버 지도 네네. 이런 거를 쓰는데 몇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그 공간 빅데이터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네. 사실 몇 안 되는 나라죠. 그렇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을 쓰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카카오톡 같은 거니까 네.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은 라인에게 집중되는 성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뺏어 와야 되는데 항상 좀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네이버를 통해서 일본의 약간의 디지털 영토를 확보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일본이 되찾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약간의 있는 영토가 거예요. 아닌 게요. 네. 실제로 그 라인 사용자 수와 또 그 아시아에서 라인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도 한번 보시면 아시아의 네. 아시아에서도 이 라인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라인 사용 있는데요. 국가들. 네, 네네네. 일본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9,600만 명. 근데 여기 또 주목하실 게요. 태국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태국이 5,500만 명에 5,500만 해당하는 명이나 되네요. 인구가 라인을 사용하고 있었고 대만도 2,200만 명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뉴스를 볼 때는 네. 네이버 라인 사태 얘기할 때 계속 일본 얘기만 하는데 네. 사실 일본만큼 있네요 사용자가 뭐 동남아 다 대만 다 합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2억 명에 해당하는 해외 라인 사용자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네이버가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네, 네, 네. 그 플랫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라인의 어떤 그 지배 구조가 이제 일본으로 이제 넘어갈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만이나 태국이나 이 인도네시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라인이 어떤 방향을 취하냐에 따라서 사실 아시아의 이 플랫폼 경제의 지도뿐만 아니라 AI 영토 경쟁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네. 뭐 유럽이나 뭐 인도나 네. 뭐 이런 국가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디지털 영토를 우리 땅을 지키고 있었고 심지어 네이버 라인은 더 나가서 일본 동남아까지 디지털 영토를 넓히고 있었다. 굉장히 우리는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나름 선전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공간 빅데이터를 보유한 나라가 더 이상 보유한 기업이 더 이상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 빅데이터는 지도 데이터인데 네네. 그게 네이버 사실은 가장 지도보다- 강력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에 소비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네네네.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하고도 연결되고 이 공간 빅데이터가 갖는 그러네요. 힘은 엄청나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중국도 자신들의 디지털 영토를 지켰는데 왜냐면 구글이 안 되잖아요. 네. 중국에 가면. 근데 구글 막아놨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알리바바와 또 텐센트 그리고 마이두가 이 3자 경쟁을 벌였었어요. 디지털 지도에 패권을 두고. 네, 누가 이겼을까요? 삼국지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네. 알리바바, 가장- 알리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산골까지 네네네. 그 알리바바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아주 정확한 빅데이터를 갖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적이 나타난 것이고 제거되어야 할 또는 공산당에 흡수되어야 할 기업으로 성장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장 공산당이 실제로 정확한 마윈을 막 견제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딱 들으니까 관련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데디 추싱이라고 그 미국에서 상장됐던 그러니까 중국의 우버라는 기업도 사실 상폐됐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것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빅데이터가 해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중국 공산당의 우려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지도, 공간 빅데이터는 굉장히 특수하고요. 이거는 안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포켓몬고가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한국에서 안 됐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구글 맵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맵을 한국은- 막아놓은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의 플랫폼 영토 또는 디지털 영토 내지는 디지털 지도의 데이터를 소유했던 또 지켰던 영토 주권을 지켰던 거의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네이버나 카카오가 제일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디가 최근에 갖고 넘어간 있어요? 것 같아요.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새벽 배송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쇼핑하는 네, 그거. 쿠팡? 네, 저는 그렇다고 쿠팡인가요? 봐요. 그래요? 사실 쿠팡이 아, 사실 뭐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풀필먼트 센터 입지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예측하는 기능들, 네네. 공간 정보를 예측하는 기능을 넣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고 쿠팡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손정희 회장이죠. 저기 그러니까 어떻게 소프트뱅크 보면 비전펀드.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쿠팡이라면 사실 쿠팡의 공간 데이터에 되면 가장 큰 소유주는 네. 손정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라인사태도요. 손정희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어떻게 대응할지도 답이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우리나라가 미워서 뭐 우리 기업이 미워서 뭐 라인을 강탈한다 이런 좀 단순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시아로 넓히고 네. 또 세계 반도체 AI 경쟁으로 우리가 좀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손정희의 큰 그림이 뭘까요? 일단 요새 손정희가 네. 좀 많이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위협 맞아요. 같은 데서 굉장히 실수가 있었고 네, 위워크 또 파산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손실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손정희도 좀 조급한 것이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디지털 경제에서는 좀 뒤처졌지만 이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에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일본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이 손정희와 결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손정희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위기 때면 나는 세계 지도와 손자병법을 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정희가 사실은 일본에서 잘 디지털 경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알리바바의 초기 투자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그렇죠, 맞아요. 그 돈을 2014년에 동남아시아와 또 인도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별명이 그 인도와 동남아 스타트업의 아버지, 뭐 유니콘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고요. 사실 그동안 소프트뱅크가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많은 플랫폼 IT 기업들을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사실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고요. 사실 저는 그때 만일 라인이 일본이 아닌 동남아나 남아시아로 향했다면 어쩌면 동남아시아를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당시 10년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라인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보다는 그쪽으로 오히려 투자했다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갔다면 좀 더 판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하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 마켓쇼 압도적 1위였거든요. 네, 그때 그 스마트폰에 삼성페이 같은 거 도입하거나 또 그러네요. 당시에 뭐 고잭 같은 그런 그때는 작은 기업이었으니까 뭐 인수하거나 고젯? 고잭이라는 네. 네, 지금은 거기가 이제 어떤 기업인가요? 고잭은 그러니까 그랩,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그랩과 같은 그런 우버 토종, 같은. 네, 그런 토종 그 앱인데요. 네네네. 슈퍼 앱이라고 해요. 그걸로 네네네.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만일 고잭과 손을 잡았다면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조금 더 확장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기술 개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런 산업이 급격히 확장하는 초창기에 어디로, 즉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운명과 또 디지털 영토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요. 지금 네. AI 영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엊그제 바로 이 네네네. AI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 8곳이 반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연합을 결성한 겁니다. 반 엔비디아 네, 이름은 연합. UA 링크예요. UA 링크. 네, 근데 창립 멤버가 대단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까지 파운드리가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AMD. 여기는 엔비디아의 경쟁자지 않습니까? 네네네. 브로드컴, 시스코, HP까지 이 빅테크 8개가 지금 똘똘 뭉쳐서 이 AI 가속기를 더 이상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른바 AI 칩. 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기 위해서 이 미국 중심의 AI 공급망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당장 3분기부터 AI 가속기를 우리는 생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반 엔비디아 연합의 UA 링크는 미국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TSMC 그리고 네네. SK 같은 경우는 이제 그에 또 대응하는 아시아에 기반한 네. AI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색깔이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양다리 걸치면 좋겠지만 그래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네.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아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AI 영토 전쟁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왔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아까 너무 아깝긴 하네요. 예전에 그 10년 전에 동남아에서 네. 삼성이나 네이버가 그렇게 플랫폼에도 투자를 했다면, 아니면 현재 플랫폼하고 손을 잡아서 네. 잘 전략을 구사했다면 지금쯤은 구글처럼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회장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야, 아프리카 TV 이런 게 있었어? 야, 유튜브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기술이었네. 그리고 우리 싸이월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일 싸이월드 개발자가 새 기술을 펴고 개발을 확대했다면 야, 페이스북은 탄생하지도 못했을 것 같다. 도토리는 가상화폐 원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기술 개발 또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지 이 세계수를 펼치고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를 어디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아무도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AI 영토 경쟁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초창기니까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지 네이버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상황인데 지금 홍보도 덜 돼 있고 또 이런 국제 정세에 약간 좀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지금 일본도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 라인을 강탈하는 이 시대에 좀 우리도 지도를 보고 우리 강점을 살려서 우리가 이 AI 영토 전쟁 속에서 어떻게 틈새를 찾고 또 리드할 수 있을지 지금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격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도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AI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것이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동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그런 국가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AI 영토 경쟁에서는 이제 언어나 문화도 중요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하고는 또 다른 게임의 룰이 적용되고 있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AI 민족주의 또는 AI 보호주의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정말 종합적으로 그 나라에 필요한 AI 기술을 전파하고 또 연대하는 그런 커넥터그래피적인 상상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라인 포기하고 이렇게 좀 경영권 뺏기고 그러고 나면은 기껏 조금 쌓아놨던 그런 가능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닌가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좀 아깝죠. 네. 열받죠. 근데 이제 좀 뭐 여기 반일 감정도 좀 생기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차피 이런 지분 구조는 50대 50이었던 것이고 네.
우리가 뭐 무력하게 뺏기더라도 사실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AI 반도체의 시장이 지금 새롭게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자주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특히 지금은 라인이 아직도 동남아에서 활용되고 있으니 그 동남아 시장에서의 데이터 사용권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최대한 딜을 해서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도 그냥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 그 디지털 플랫폼들이 다 미국 것들인가요? 아니면 라인이나 뭐 이렇게 여러 국적이 섞여 있나요? 자국 것도 좀 있나요? 그런 구조를 약간 설명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이 굉장히 선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은 좀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자적인 자신들의 앱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요. 자, 그리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영어권 국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본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연결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독특한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4위 국가거든요. 2억 8천만 명이고요. 엄청 또 많네.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이기도 해요. 네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화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 자본도 들어와 있고 또 아랍 자본도 들어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잭이라는 네네. 그런 그러니까 그랩과는 다른 네네. 그런 나름의 토종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사실은 인도는 그냥 구글이 한꺼번에 팍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동남아시아는 막 언어, 종교, 민족 이런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가 한 방에 먹기가 너무 힘든 시장. 미국 기업들도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그래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살살 이렇게 가시를 해서 이렇게 살을 발라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나라 지역이 아닌가. 역설적으로요. 그래서 아직도 약간의 기회가 남아 있는. 그리고 지도를 펼치고 그 나라의 언어와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들어갔을 때 네. 아직도 한국 기업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 있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에머징 마켓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동남아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네네네.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다음번에 네. 그 동남아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경제 프로그램 시청자들에게도 좀 더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AI 기회를 영토 주세요. 전쟁 좀 네. 시작됐거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잘 전략을 수립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네이버라든지 삼성이 갖고 있는 AI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1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네.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지도에서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인교대 김희재 교수님하고 말씀 나눠보니까요. 지리학자이신데 디지털 영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근데 너무 아까운 게 10년 전에 우리의 네이버나 우리의 삼성이 동남아에서 좀 더 투자를 해서 플랫폼 전략을 좀 잘 펼쳤으면 지금은 그 지역에서 구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페이스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 아까운데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영토 확보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네.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하고 SK 이혼소송 사태 이후에 SK라는 기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최승병 박사와 함께하는 워코노믹스 시간입니다. 네, 최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일본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네. 빠르게 군사대국으로 나가고 있는 일본인데 지난 시간에 아베 시기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기로는 그 정책이 지금 기시다 총리를 이어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기반을 닦은 초석이 됐고 그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네. 뭐 그 당시에 아베가 세워놓은 기조에 따라서 지금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이 쭉 연속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그렇게 된 데에는 일단 아베가 굉장히 집권을 오래 했어요. 뭐 아베가 1기에서 1년밖에 못했지만은 2기에서는 거의 뭐 무려 7년 9개월을 집권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뭐 장기 집권한 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크게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있으니까. 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래 역대 이게 최장수 기록입니다. 7년이요? 네, 7년 9개월이 연속적으로 쭉 이어진 것도 최장수고 합쳐서 8년 9개월도 통틀어서 총 집권 일수로 따져봐도 최장입니다. 그만큼 아베 이 정권이 상당히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하에서 장기간 이어져 왔고 그동안 아베가 상당 기간 자신의 이제 후계자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자기의 정책이 그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많은 기반을 닦아놨죠. 당장 우리가 그 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스가는 아베 2기 집권 내내 관방장관하던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항상 뭐 이제 무슨 내각에서 무슨 발표할 때마다 나와서 기자회견하던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아베 복심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면서 후계자들도 그런 식으로 주도면밀하게 했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도 생각해 보시면은 과거 우리 위안부 합의하고 할 때 그 당시에 외무장관이었어요. 그만큼 아베 밑에서 강요를 하면서 웬만큼 아베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퇴임 후에도 상황 노릇을 했다 뭐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베가 당시에 물러난 게 지지율이 폭락을 해갖고 어쩔 수 없이 쫓겨가듯이 물러난 게 아니라 아베는 사실 2기 집권 마지막까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8년 정도 오래 하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거 너무 독재하는 거 아니야 싶은 얘기가 있어서 본인이 이 정도 충분히 했으니 기록 다 갈아치웠으니 이제 나는 후계자들한테 물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용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아베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아베 자신도 이게 정계 은퇴가 결코 아니다. 내가 그냥 이 손으로 물러나는 거지 지속적으로 내가 영향력은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갖다 공공연히 했었고요. 그게 또 드러난 것이 사실 그 복심이었던 스가 총리가 그 당시 코로나19 대처에 좀 실패해서 굉장히 빨리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다음 선거가 그 다음 이제 자민당 총재가 곧 총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선거에서 그 당시에 그래서 고노다로 전 외상이랑 이 기시다랑 등등이 붙었었는데 그때 또 아베가 영향을 또 끼쳤습니다. 그래갖고 그 고노다로가 굉장히 처음엔 유력한 후보로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 고노다로가 이 선거에서 실패하고 말았죠. 이거 기시다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노다로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노 관방장관의 맞습니다. 자식이죠, 아들이죠. 네네. 우리가 고노다마 일본의 위안부 책임을 인정한 네네네. 그 공식적인 고노다마를 한 게 그 당시에 이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었는데요. 그분의 아들이죠. 사실 이 고노 요헤이 그 전 관방장관이 굉장히 일본 자민당 내에서 좀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원래 옛날에 일본이 로키드 마틴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부패 스캔들 났을 때 이런 썩어 빠진 정당에서는 안 된다 하고 탈당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뭐 당내 비주류로서 자민당이 좀 그동안 너무 부패에 찌들어 있었는데 이런 거 개혁해야 된다 계속 말이 많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이 얼굴마담으로도 많이 기용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 본인 소신도 일본의 전쟁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우리 내에선 조금 다른 소리를 갖다가 한 인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 고노다로도 그런 면에서 아버지와 물론 약간 정치 성향이 다른 점은 있긴 하지만은 뭐 아버지의 뜻은 존중하고 부자 사이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또 굉장히 고노다로가 친한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랑 옛날 그 당시 역시 아베 정권 당시에 외상하면서 약간 우리나라랑 얼굴 붉힌 적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약간 리버럴한 스탠스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비주류성을 닮아갖고 좀 소신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웠죠. 야, 얘가 되면은 자기 목소리 너무 내고 내 정책에도 이제 반길 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 다른 중진들이랑 협력을 해서 고노다로를 갖다가 발을 걸었죠, 그때.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한 번의 분수령이었겠네요. 아베 차기 총리가 고노가 되냐, 기시다가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정책의 기조가 바뀔 수도 있었는데 기시다 쪽으로 다시 말해서 아베가 자신의 정책을 이어가는 쪽으로
좀 영향력을 행사해서 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시다도 그런 식으로 아베의 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베의 그런 성향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아베가 암살이 됐지만은 그렇죠. 네. 암살이 된다고 이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아베 이 외교 정책이라는 게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 일본 내에 굉장한 브레인들이랑 상의를 해갖고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의견 조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기시다 입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지금 뭐 뒤흔든다는 건 뭐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 일본의 기조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지금 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본적으로는 이 자위대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장 핵심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그 안에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들. 그리고 이 국방력을 갖다가 좀 강화해서 독자적인 일본의 의상을 좀 높여야 된다는 것. 그래서 북핵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서 미국과 함께 이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으로 가야 된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이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아니더라도 옛날에 고노다마를 했던 고노나 그 뜻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조금 우리가 기대를 했던 아들 고노나 이런 스탠스는 지금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 네, 고노다로가 설사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좀 다른 세부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은 큰 이런 방향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렇게 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많이 짚어봤지만 일본이 국방비도 많이 쓰고 뭐 그렇게 군사 대국화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핵심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진짜 되냐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 지금 말씀하신 자위대를 정말 군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식화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이거를 일본 국민들이 받아들이나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에 뭐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뜻이 있다고 해도 국민들의 의사를 갖다가 반해서 밀고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베도 자기 집권 기간에 어떻게든 이 헌법 개정을 실현시키려고 했지만은 그 인기 좋은 아베도 실패한 게 헌법 개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일본의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 데이터가 좀 재밌습니다. 이 일본 언론에서 이 헌법 개정에 대한 의사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나온 것이 이 올해 2024년에 아사히 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구조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61%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치하자는 거는 전쟁 가능하게 만들지 말자. 네, 그렇죠. 이게 작년에 2023년에는 55%였는데 더 높아졌어요. 더 높아졌어요. 네, 55에서 61%로. 네. 1년 만에. 네, 헌법 개정은 오히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대다수가 반대를 하네요. 네. 요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 들어본 게 그다음에 요미우리 신문은 이 약간 좀 보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요미우리 신문 이걸 좀 지원하고 싶으니까 좀 쪼갰어요. 구조 중에서도 핵심이 이랑은 우리는 아예 절대 전쟁 안 한다라는 이 전쟁 포기 부분이고 2항이 바로 자위대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는 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요건데 결국에 뭐 1조를 바꾸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린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선언이고 2조는 거기서는 좀 더 수위를 낮춰서 군대는 보유할 수 있다 어쨌건 그 부분이 되어갖고 그럼 구조 1조랑 구조 1항이랑 2항의 이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항은 75%가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은 거는 일본 국민의 75%가 반대를 하고 있고 다만 2항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더 높습니다. 반대가 한 43%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의 기본적인 여론은 이 문제를 좀 분리해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위대를 갖다가 군대로서 우리가 명시하는 거에 대한 찬성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반대 여론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제 오랜 의문이 좀 풀리는데요. 네. 요미우리 신문 조사라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쪼개서 조사한 거 못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 안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뭉뚱그려서 얘기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저는 일본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리버럴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도 지식인층 상당수는 여전히 리버럴이고 이 사람들은 맞습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네. 그리고 그걸 이렇게 딱 나눠서 물어보니까 네. 딱 보이네요. 일반 국민들도 대다수는 절대 다수는 전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직은 네. 하지 말자. 아직 이런 뭐 전쟁을 분위기네. 각오할 만한 이런 상황은 일본 국민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시다 내각도 사실 뭐 기시다 총리도 초반에 집권한 뒤에 계속 이 평화헌법 개정이 나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내가 퇴임하기 전에 지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20%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저조한 수준인데 그래도 내 총리 때에서 뭔가 개헌 논의를 지피고 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지금 지필 상황이 전혀 못 됩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개헌 추진의 동력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게 일본 국내 정치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베의 큰 계획의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게 그 헌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로 가자고 주장하는 게 굉장히 일본 내에서 파퓰리스트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국민들 여론이 그런 건 아니네요. 아베 총리가 그냥 강력하게 비전을 그렇게 설정을 했을 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번듯한 군대를 가져야 한다까지는 국민적 합의가 그래도 있는 셈이죠. 네.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군대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이 돈만 되는 보무로 맞아. 취급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랬죠. 그 맞습니다. 쿠웨이트에서 감사 인사도 못 받고 네. 그 얘기하셨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베는 그 선까지는 얻을 건 다 얻었죠. 지금 뭐 군비 확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밑바탕, 법률 개정 같은 거는 이미 아베 시대 다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만 문제가 그런 것들이 혹시나 위헌 시비가 걸렸을 때 좀 분색하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헌법의 족쇄 때문에 이걸 갖다가 공격적으로 우리가 선제 공격이나 그런 쪽까지 쓸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이 있어요?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호하느냐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령층에서는 아직도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우리가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고생했다는 그런 인식이 남아 있고 또 그 전후 시대에 이 좌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득세했을 당시에 이 좌익운동의 기억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근데 이게 점점점 이 시대가 오면서 희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젊은 층들에서 아무래도 그런 이 뭔가 우리도 보통 국가가 돼서 좀 힘을 과시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이게 전반적인 일본의 고령화가 큰 역할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역사를 봤을 때 일본이 침략 야욕을 항상 끌어올랐던 건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임진왜란 때 보면은 그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서 이제 갑자기 잉여 무사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눠줄 땅이 부족하다 보니 야 땅을 조선을 침략을 해서 우리가 그걸 확보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19세기, 20세기 메이지 유신 뒤에 그 당시에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인구 팽창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요인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굉장히 삶이 팍팍해지니까 야 이거는 다른 제국주의 열강이 하듯이 우리도 팽창을 통해서 외국에서 뺏어갖고 국민들을 나눠줘야겠다 이런 끌어오르는 내부의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을 때 역시 그 에너지를 바깥으로 돌리고 또 그리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그 당시에는 20세기 초에는 전쟁 특수를 굉장히 많이 누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만 해도 일본 땅에서 전쟁이 안 나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나니까 와 공장도 잘 돌아가고 경제도 살고 그러니 이거 전쟁 좀 해볼 만한데 라고 생각하니까 군국주의 열풍으로 확 그때 치달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폭주를 했었는데 지금처럼 완전히 고령화가 되고 다들 나이 먹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노후 즐기고 싶은 나이인데 굳이 전쟁을 네, 지금 와서 뭔 또 전쟁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라는 의견이 많은 거죠.
네, 그게 저는 그게 좀 크다고 봅니다. 그 데모그래피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네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도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노동 인구가 많고 젊은 그런 국가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팽창 국가는 그 전에 이 인구 팽창도 굉장히 많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한다는 것도 그런 여론에서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일본 국민들은 상당 기간 동안 그런 좀 설마 외적들이 이 바다를 넘어서 침공해 올까라는 건 안심이 있었는데 북핵 위협이 갑자기 생겨나니까 야 저거는 막아야 돼. 우리가 잘못하다가 앉아 있다가 북핵의 미사일에 당해갖고 다 날아가면 큰일 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군대 그리고 선제 타격 내지는 이 반격 능력은 갖춰야 된다라는 합의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자. 그 1항 개정은 뭐 그냥 상당 기간 어려울 것 같고 국민들도 네. 반대하고, 근데 2항은 개정하자는 쪽으로 지금 여론이 그래도 약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자위대가 딱 관심이 바로 가네. 지난번에 자위대가 네. 군비 증강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자위대 군인들은 어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또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우리나라 네. 초급 장교들 굉장히 많이 또 이탈하고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심각한 문제죠. 지금. 옛날과는 달리 이게 네. 또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신화도 또 많이 깨지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이 소득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막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네. 그랬잖아요. 일본은 자위대 상태가 근데 어때요?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한일이 지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통계가 있습니다. 뭐 지금 자위대 군비 증강 상황을 보면은 대략 연간 한 10,000명 정도가 들어와야 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재작년에 일본이 이걸 구체적으로 이 통계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재작년에 한 4,000명 정도밖에 충원이 안 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필요한데 4,000명이 들어왔다고? 네, 10,000명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일본은 모병제 국가니까 지원 안 하면 이 강제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이 이게 반도 못 채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이 우리나라도 요즘 간부 이탈이 많아져서 실제로 많은 전방 부대들이 이 편제 이하로 채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원래 뭐 중대가 한 100수십 명 있어야 되는데 뭐 40명, 50명짜리 중대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 함정들 육상 부대는 물론이고 함정들도 이제 정수 못 채우고 지금 작전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그 일본이 국방 예산 막 늘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모병제니까 병사들 월급도 좀 늘어나지 않나요? 처우가 좋으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갈 것 같은데 딴 데 일자리 구하기도 사실 일본도 팍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엮여 있는데 일본 제가 그래서 일본 자위대원들이 얼마나 받는지 제가 이 연봉 통계를 한번 갖고 와 봤는데 대략 한 25세에서 29세니까 20대 후반 자위대원들이 받는 평균 연봉이 428만 원이라고 해요. 428만 원이면 네, 지금이 환율이 880원 정도 하니까 이게 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네, 우리나라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부사관들 하사급이 네. 뭐 우리나라도 이제 기본 수당은 되게 작고 이제 전방 부대 같은 데서 근무하면은 여러 가지 수당이 붙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하사들이 기본이 한 3,300에 전방 이런 뭐 GOP나 그런 데 가면은 3,800까지 받습니다. 그럼 차이가 없네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일본도 사실 젊은 층들이 임금 수준이 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물론 일본 일반적인 이 일반 기업체보다는 높습니다. 일반 기업체보다는 대략 한 15% 정도 더 주는 상황인데 그 절대적으로 많다고 지금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군인들이 장기 복무를 선호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 근무한 다음에 자꾸 전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는 이 간부 연봉이 인상률이 낮습니다. 호봉이 올라가면서 천천히 테이블이 증가하는데 밖에 있으면 그래도 본인이 커리어 열심히 잘 쌓고 자포핑을 잘하면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높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자위대 자위관이 이 호봉 테이블이 쭉 연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완만해요. 근데 민간 기업의 연봉은 그거보다는 이 기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대 후반으로 가면은 이 대략 자위대의 연봉이
509만 엔 정도고 민간 기업이 445만 엔 정도가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데 격차가 한 10%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생애 전체 기대 소득을 따져보면은 일본 자위대원들도 야 내가 이거 여기다 계속 말뚝박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젊을 때 돈 좀 벌었으면 나가서 민간 기업으로 갈아타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민간 기업보다 조금 소득 수준이 높은데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그냥 어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느니 여기 지원을 해볼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걸 보면은 혹시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혹시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위대나 군대에 별로 관심이 국민들이 없어서 거기 가는 걸 좀 안 좋게 생각하나? 안 좋은 이렇게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에 대해서. 네, 사회적 인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본에서는 그걸 자위관이라고 하는데요. 뭐 경찰관, 소방관 하듯이 아, 자위대 대원을 자위관. 네, 자위대원을 자위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인식이 별로 안 좋다고 합니다. 별로 안 좋아요. 네. 일본이 군대를 갖다가 올해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자위대 출신들이 나와서 전역을 해도 나 자위관 출신이야라고 절대 얘기 안 한다고 해요. 별로 뭐 사회적으로 그게 뭐 그래서 오히려 인식이 안 좋은 게 이 일본 내에서는 자위관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 뭐 전쟁을 멋있게 뭐 한다든가 이런 전사의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내에서 주로 자연재해가 나고 그랬을 때 막 거기 투입돼서 막 이렇게 구호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는 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내에는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회적으로 좀 힘든 허드렛 일 하고 봉급 좀 더 받는 뭐 특별한 기능은 없는 별로 뭐 존경할 만한 그런 직업은 아닌 이런 식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자위관이었어라는 걸 드러내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요즘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 낮다 보니 요즘 일본이 대졸 취업자들 일본도 인구가 쪼그라들다 보니까 웬만하면 취업 잘 되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물론 뭐 본인이 편하게 살려고 알바하면서 살려고 하면 되게 필터적이 그렇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지 본인이 번듯한 직장 가고 싶으면 자린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굳이 내가 뭐 힘들게 자위관 해야 되냐 사회적 인식도 별론데 이런 생각들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 실감나는 설명인데요. 좀 돈 조금 더 많이 받고 허드렛 일하는 기술과 지식은 별로 없는 사람들 네. 이런 이미지라는 거네요. 근데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던 방위력 증강 계획이 있잖아요. 일본이. 네. 이거 자체가 좀 허상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그렇게 보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도 이 문제를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갖고 이 자위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요즘 많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이게 병력 증강은 너무 지금 병력 증강에 대한 욕심은 좀 포기하고 대신에 무기 체계 증강에 상당한 힘을 쏟고 있죠. 지금 일본도 이 육상 자위대 쪽에 병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야전 부대들은 이 확장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어느 정도 편제를 축소하든지 하고 대신에 요즘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들 적이 만약에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데 지금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뭐 자위대가 이렇게 군비 증강을 한다고 해서 옛날처럼 뭐 일본군이 딱 일장기 휘날리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쫙 행진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사시에 만약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뭐 일본 군함들이 우리 동해나 이런 해상에 떠 있다든가 아니면은 일본의 전투기 전폭기들이 우리 영공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런 쪽을 상상하는 게 더 정확한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해군이나 공군 그리고 무기 체계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방위력 증강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방위력 증강을 해가면은 궁극적으로 일본이 얻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때 처음에 이야기의 시작은 아베의 대전략이었는데 네. 이게 어쨌든 그 대전략이 온라인 돼가지고 이게 계속 착착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걸 우리가 단순히 그래서 과거의 프레임으로 일본이 진짜 뭐 팽창의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있어갖고 우리의 이권을 뺏으려는 적극적으로
뭐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하려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가만히 행보를 보면은 이게 결국에 일본이 궁극적으로는 큰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요. 네. 아, 앞서서 뭐 이승현 평론가 얘기할 때 네. 외교라는 게 크레딧 쌓는 거라는 말씀을 네, 잘 네,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그 큰 크레딧을 쌓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미국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일본의 이 안보 전략이 미국의 지금 대전략과 딱 1대1로 매칭시켜가면서 그대로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에게 지금 엄청난 성의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게 지금 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일본이 제안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역할을 분담한다라는 군비 증강까지 착착착 하면서 미국에게 지금 신뢰를 착착착 쌓고 있는 거죠. 일본도 결국 장기적으로 생존을 따져보면은 근데 미국과 항상 똑같은 행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일본도 지금 뭐 국력이 계속 고령화로 인해서 좀 쇠퇴하고 있고 일본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이런 미중 대결에서 미국 편만 들 수는 없거든요. 특히 지금 중국의 행보를 보면은 중국이 많은 견제를 받고 있지만은 미래 산업, 뭐 미국 특히 그린 산업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태양광 뭐 패널이나 배터리나 뭐 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그런 좀 덜 민감한 부분에서의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뭐 공동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쪽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물론 그게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옛날 사고방식은 아닐 겁니다. 중국은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 침투하기 힘들지만은 일본이 전략적으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동남아, 인도 네네네. 이 지역이거든요. 네. 그 지역에서 일본의 이 일본 기업들의 시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을 견제도 하면서 근데 중국 기업을 그냥 일본의 국력으로는 견제를 못하니까 미국의 힘도 빌려야 되고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중국의 이러한 원료 공급, 부품 공급 기업들과의 장기적인 협력을 생각하면은 거기랑도 앞으로 뭐 짝짝꿍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과 같이 안보가 종속된 상황에선 힘들다. 근데 지금 미국과 아주 미국의 보조를 잘 맞춰주면서 신뢰를 단단하게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야 우리 해줄 만큼 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좀 하게 냅둬라. 라는 식으로 좀 그 다음부터 한 10년 뒤가 될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부터 뭔가 좀 독자적 행보를 가려는 그런 준비 과정이 아닌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아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일본이 전략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좋은 이미지는 미국한테. 네네네. 그 방증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주일미군 사령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일미군 사령관은 계급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주한미군 사령관은 네. 대장입니다. 포스타죠. 네. 네네. 근데 주일미군은 3스타예요. 아, 3스타에 하나 났구나. 네. 주일미군은 이 미군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이 통합군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네네.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4스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주일미군 사령관은 3스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걸 4스타로 격상시켜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급으로 일본을 갖다가 주일미군을 격상시킨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안보에서 이제까지 당연히 한국이 최전선이기 때문에 한국을 한 단계 위로 갔습니다. 네. 그 딱 보직에서도 봤듯이. 하지만 이렇게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계속 맡고 있다고 하니 이제 일본과 한국은 동급이다라는 걸 공식화하려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만큼 미국의 인식이 지금 확실히 바뀌고 있고 이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가치 이 무게추도 이게 상당히 일본 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지금 딱 가시적으로 보이는 최근의 성과. 네. 미국이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크레딧을 얻었다. 많이 획득을 하고 있죠. 그런 얘기네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한미일 안보 파트너 관계가 그런 식의 무게추가 이동이 되면은 네.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일본이 그다음에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들까? 지금은 뭔가 다 그냥
손해 보면서 이것저것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언젠간 그걸로 이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익이 어떠한 형태일까가 저희가 깊이 또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군사 대국화 착착착 진행하고 있고 그게 아베 총리 때 세웠던 그 대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쭉 기시다까지 몰고 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헌법을 개정해서 어떤 다시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에서 크레딧을 확보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얻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압도하고 중국과도 적절히 견제하면서 적절히 협력하면서 좀 경제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딱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인도양 그 지역에 그 경제 영토를 갖다가 공고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나와봐요 인정해줘 라는 그런 저는 뭔가 전략적 포석이 여기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쭤봐야 되는 거는 그럼 한국한테는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 경제 산업에 다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적 지위가 이게 또 앞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들어가겠죠. 그 얘기를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최 박사님하고 최승병 박사님하고 워커노믹스에서 오늘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기조가 우리 경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음 주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12시 30분에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내일 목요일이라서 하루 쉬고요. 금요일에 12시 20분입니다. 금요일에 12시 20분에 다시 라이브 시작하니까요. 금요일 12시 2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승병 박사와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판교 테크노폴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Pangyo Techno Valley Station.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일본에서 중요안보정보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네이버 라인 사태 이후에 우리가 일본이 보호주의로 돌아서 한국 기업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비슷한 뉘앙스의 법을 법제화해서 얼마 전에 통과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분석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김회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더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법이 무슨 법인가요? 중요안보정보법? 정식 명칭은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하자면은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법. 그러면은 중요한 경제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이야기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일본에서도 너무 이 명칭이 길기 때문에 네. 주로 지금 영어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urity Clearance 법이라고 그냥 영어를 쓰고 있는데요. 줄여서 약자만 따서 SC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클리어런스라는 게 결국은 요 앞에 지금 검사들이 대통령실에 갔을 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잠깐 거론이 됐는데 네네네. 그 검사들이 대통령실의 보안 단계를 클리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못하는 거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 보안 시설이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 그걸 클리어라는 게 그런 거지 게 않습니까? 통과하는 그렇죠. 거죠. 시큐리티가 클리어런스가 됐냐 안 됐냐의 문제인데 이 법이 일본에서 이번에 통과된 법이 아마 이제 이런 내용이라고 다들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9일에 중의원을 통과했고 5월 10일 뭐 얼마 안 됐죠. 5월 10일에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중의원이 하원, 참의원이 상원 네, 쪽이죠.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양쪽 순서는 뭐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양쪽을 다 통과하면서 이제 입법이 됐고요. 일장에 이제 새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이제 법문안을 뭐 새로 지금 막 공부하는 분위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여러 로펌에서 이 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런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장 총칙의 1조를 보면 1장 1조에 보면은 이 법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어로 보면은 길이가 358글자인데 네. 그러면은 우리랑 사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 네, 일본어랑 그렇죠. 우리랑 비슷하니까. 기네. 한국어로 번역을 해봤더니 한 450자 정도 되더라고요. 네. 딱 두 문장인데. 네. 엄청 두 문장이 엄청 긴 거죠.
보면 이제 한 크게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식입니다.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사회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국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일본이겠죠. 일본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중요 경제 기반에 관한 정보로서 특히 비밀로 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중요 경제 안보라는 걸 지정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그 세세하게 규정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을 드리면 경제 안보라는 게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경제 안보 정보라는 걸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다룰지 어떻게 누가 다루면 좋을지 이런 걸 갖다가 규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국가보안법 같은 느낌인데요. 처음부터. 조금 이 안보에 관련돼서 위해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2022년 5월에 일본에서는 이 경제안보와 관련된 경제안보는 나중에 이제 계속 지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경제안보에 대해서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지침, 시행령 이런 게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술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뭐 기밀 보호 제도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따로 만든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 보호 제도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는 뭔가 처벌 조항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면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처벌도 있고 이게 이제 일본에는 그 기본적으로 기밀을 다루는 외교나 안보상의 기밀을 다루는 법은 또 있습니다. 특정 비밀 보호법이라는 2013년에 만들어진 법이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은 군사기밀보호법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을 연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밀이 새나가는 걸 막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외교, 안보, 방위, 테러 대책 이 4개 분야를 특정을 해가지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유출하거나 부정 취득하는 거를 막는 그런 법률이고 이게 이름이 특정비밀보호법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이 SC법,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법은 이거보다 하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위라고 속했다기보다는 이거보다 약간 좀 강도가 낮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특정비밀보호법이 다루는 거고 이거는 어느 정도 기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제안보 정보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안보, 외교, 방위, 테러 대책은 특정비밀보호법으로 하고 그것보다 조금 넓은 바운더리에서 대충 이제 그 2조를 보면은 이제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사이버 위험 및 대책 정보, 심사하는 거에 대한 검토 분석 정보, 그다음에 공급망 취약성이나 산업기술 전략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국제 공동 연구 개발에 관련한 정보 이런 것들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그다음에 심사, 심사 뭐죠? 심사. 어떤 그 정부에서나 아니면은 단체에서 도입하기 위한 또는 수출하기 위한 심사 과정을 거칠 때 그 심사를 말하는 심사 기준. 심사. 네. 그다음에 공급망. 아, 그다음에 국제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연구 개발. 네. 자, 점점 이제 좀 어렵긴 한데 느낌은 특비법 아까 특비법이라고 그러고 특정 비밀 보호법. 네. 특비법은 아주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전투기의 스펙 같은 거를 적국에다가 팔아 넘겼어.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중요정보법, SC법, 중요경제안보 이번에 통과된 이 경제안보법은 조금 넓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벌 규정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게 SC법에 대해서 거기에 저촉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경제안보 정보를 누설했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5년 이하의 징역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네요. 그런데 형사인데. 특비법, 아까 말씀하신 특정비밀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10년 1,000만 엔이에요. 딱 2배입니다. 2배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그러니까 형량은 낮추면서 범위를 확 넓힌 맞습니다. 뭐 그런 거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읽기에 따라서 공급망이나 뭐 이런 사이버 위협 이런 거, 공동 연구 이런 거는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갖다 붙이면은 뭐 공동 연구하다가 우리나라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제 안보 정보를 누설했다는 일은 저 같은 연구자들이 외국 사람하고 연구하면서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민간인도 이제 포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를 뭐 임명을 하거나 뭐 승진을 시키거나 할 텐데 그때 그 인사에도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업의 인사예요? 그렇죠. 이게 보면 이제 그런 중요한 경제안보 정보를 다룰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 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의 이름, 생년월일, 국적 주소, 범죄 이력, 정보 취급 관련 비위 이력, 약물 남용 이력, 정신질환 이력, 음주 및 음주 절제력에 대한 이력, 신용 상태 등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력 이런 거를 정부가 평가 대상자의 조회를 얻어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누설할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전에 평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그 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동의를 먼저 구한다는 거죠. 아, 근데 기업의 인사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정부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밀보호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거죠. 이제 전략물자를 다루는 그런 부서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클리어런스를 거쳐야 되는데 이 특정비밀보호법은 그걸 한번 받으면은 5년 동안 유효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 이 SC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2배가 돼서 10년 동안은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네. 조항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일본 언론을 보면은 이게 뭐 배우자 국적까지 조사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 이러다 보니까 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좀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예컨대 제가 어떤 일본 기업에 취업해 있는 일본 사람인데 내가 어떤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성이 한국 사람이거나 하면 근데 한국이 우연히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어떤 산업이고 제가 속한 기업 산업이 주요 산업이고 그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면 공급망에 속하거나 사이버 위협에 속하거나 뭔가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 제 아내의 국적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정부가 얘기할 수도 있고 하필이면 제 업무가 그걸 다루는 업무라면 다루는 그럴 수 있는 업무라면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그럴 수 거잖아요. 있는 거죠. 아,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일본 의회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입법 의도를 보면은 이 특정 비밀 보호법이 있는데 이거는 방위 외교, 국방 외교 이런 거에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제 안보라는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인프라나 물자 같은 걸 다루는 업무의 경우에는 여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 접근을 허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일본 의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산업 스파이 뭐 이런 걸 떠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뭔가 이제 기밀을 유출하고 이런 거를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그동안 예전부터 적용되어 왔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 비밀 유출에 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뭐 바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중국 국적의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이 일본에서 그 중국 기업의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고요. 또 뭐 그런 일들은 뭐 잊을만 하면 계속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민사 형사를 갖다가 다 할 수 있도록 해놓긴 했지만 이런 법제가 이미 있다는 걸 감안하면 지금 경제안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는 거는 사실 안보의 범위가 일로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보가 확장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로 생각나는 게 사실 네이버 라인 사태가 생각나네요. 지난번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아니면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도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건가? 그걸 이제 초석을 다지는 그런 법안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본 라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법 논의와는 무관하게 계속 이제 사건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과정을 보면은 총무성의 행정지도라는 그런 형태를 거쳐서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법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라인이 어떤 종류의 일본 국민들의 좀 민감한 데이터를 위탁을
네이버에 주고 있는데 네이버는 한국 기업이고 그 담당자가 라인 안에 있는데 라인 안에 있는 그 담당자 그 신전무라고 했나요? CTO가 그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뭔가 일본 정부에서 이 문제 법을 제기를 할수 있죠.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경제 안보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넓어졌나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해 동안 이제 부쩍 경제 안보라는 게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작년에 열렸던 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는 이 경제 안보를 정의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보면은 이 탄력적인 공급망 및 주요 인프라 구축, 디지털 영역에서의 위해 행위 대응, 주요 기술 유출 방지 등의 일련의 정책 목표가 바로 경제 안보다라고 G7 정상들이 그때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공식 의제로 국제 회의에서 처음 다뤄질 정도로 아주 뭐 요즘 유행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만 뭐 크게 보면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수호하는 건데 사실 구체적으로 다루면 다룰수록 이게 국가 정책에서 국가의 경제 정책에서 자유무역을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 뭐 수출 통제도 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 또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은 어떤 식으로 꾸려갈 건지 이런 문제로 점점 이게 성격이 규정돼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G7 정상들이 이걸 갖다가 이런 정의를 내리면서 중국 이야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막 반발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통념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사실 성장시킨 힘은 자유무역에 있고 네. 세계 자유무역 질서 안에 있고 그 자유무역 질서의 전제는 이런 거잖아요.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정치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국민들의 이 각국의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경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주들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잘 경영하면 국적 안 따지고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배경 안 따지고 그냥 인정한다. 대신 이익 못 내는 기업들은 퇴출, 일 못하는 사람은 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돼 있었잖아요. 그게 신자주의, 자유주의라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지막지하고 뭐 비인간적이라고 비판도 받지만 어쨌든 그래도 국가하고 기업은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걸로 인정을 되어 왔고 그러니까 국적도 못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제 대놓고 법을 통해서 국적을 물어볼 수도 있게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질서가 근데 완전히 사실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낯설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게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그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 규제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따지고 보니까는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이 44%,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92%다. 그러면서 아 여기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에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걸 좀 해소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사실 그게 따지고 보면 경제가 이렇게 일종의 안보성 무기가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였고 2021년에 나타났던 그 요소수 문제도 사실 이 대표적인 경우일 것 같습니다. 중국 요소수죠. 그렇죠. 중국은 국내 사정 때문에 수출을 약간 좀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차량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뭐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경제 안보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소수 문제에 대응하면서 2021년에 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라는 장관급 회의가 신설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 보면은 경제안보 비서관이라는 직책이 그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 신설이 됐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가 초대 비서관을 맡았었는데 올 초에 이 SK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예. 올 초에 이 왕윤종 비서관이 국가안보실의 3차장이 되고 다시 이제 그 경제안보 비서관에는 KDI 출신의 김현욱 교수가 비서관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인사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안보 문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어쩌면은 그 정식 그 기구를 통해서 이걸 지금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전략물자라는 개념도 우리는 뭐 사실 은유적으로 뭐 요소수나 뭐 반도체 이런 걸 전략물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전략물자라는 개념이 뭐 법적인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 대외무역법 19조에 보면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하여 수출 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고시된 지정된 물품이라고 이 전략 물자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맞습니다. 있는 예. 거죠.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무기 재료가 되는 어떤 소재나 부품 같은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고 또 앞으로는 여기에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일종의 진짜 전략 물자로 다루면서 이 경제 안보 개념에서의 안보적 자산으로 다루는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일본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화이트리스트 문재인 정부 때 터졌잖아요. 말씀하신 소부장, 이제 우리가 소부장 직접 해야 되겠다고 선언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게 화이트리스트 네. 사태인데,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이죠. 수년에 걸쳐서 약간씩 보호주의적인 조치들을 해오고 있었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물품들에 대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수출을 덜 자유롭게,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덜 자유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점점점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이런 좀 기업 내에서 민감 정보 다루는 인사에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데까지로 이렇게 오고, 그 과정에서 네이버 라인 사태도 있었던 게 아닌가. 그 과정 어디쯤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비슷한 성격의 어떤 그 시대적 흐름에 맞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일본에서도 뭐 어떤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 세계의 지금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이 진영에서 포퓰리스트 진영이요? 아니면은 극우파? 아니면 어느 진영? 트럼피스트? 모두 이제 경제 안보가 화두가 되고 있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국의 그 경제 안보, 미국에서도 그 트럼프 때부터 네.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 안보가 화두가 됐었는데, 잘 성격을 보면은 첨단 기술 우위,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리더십 유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유지, 이런 뭐 테마가 보여요. 그렇죠. 미국에서 얘기하는 경제 안보라는 거는 결국 또 중국에 대응하는 게 그런 맥락에 같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백악관 주도로 막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회복, 산업 경쟁력 회복, 또 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 이런 화두를 좀 읽을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명확한 목표라기보다는 좀 위험 분산, 위험 회피, 이런 관점에서 그 경제 안보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에서 이번에 이 SC법, 중요 경제 안보 정보 보호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겠다 싶은 대목이 있는데요. 그 일본에서 이 법을 심의하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비밀 정보는 top secret, secret, confidential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일본은 특정 비밀 외에는 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안보 정보를 이 카테고리에 어떻게 넣어야 된다. 경제안보는 따지고 보면 컨피덴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미국하고 정보 교류를 할 때도 이게 좀 원활할 거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랑 정보 교류를 할 때, 정보 교환을 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벌써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그 법을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 정보의 분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 놓아야 이 정보 교환이 용이해진다. 그렇죠. 이 작업은 이번에 그 지소미아를 통과시키는 작업은 이거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그 일본은 이번에 이 경제안보 정보를 미국 정보 체계에 맞춰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우리도 지금 뭐 한미일 공조가 사실 뭐 일종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미국하고 이 분류 체계를 맞춰놨다면 우리도 이걸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 어떤 면에서는 국가주의, 보호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외국 국적의 기업인에게도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이런, 아까 뭐 댓글로도 한 분 주셨는데 SHS님이 이거 지금 이렇게 배우자의 국적까지 경제안보를 삼는 거 굉장히 놀랍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측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블록을 형성하잖아요. 지금 미국 중심으로 말씀하신 한미일 블록을 형성을 하면 이 안에서는 정보가 그래도 교환은 될 수 있도록 등급을 맞춰놓고 딱 표준화 시켜놓는데 이 바깥에는 아예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뭔가 정보를 교류하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미 뭐 그런 조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럼 우리나라 볼수 굉장히 있겠죠. 곤란하죠.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하고도 거래를 해야 되고 러시아하고도 끊을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한미동맹하지만 경제는 중국하고 같이 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통했는데 그게 안 통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통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안 통한다고 판단하는 집단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안보 문제는 사실 뭐 비단 이번에 라인 사태에 집중해서만 볼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국가 전략적인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일 것 같고 공급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통상, 외교, 국방 이런 여러 영역들이 어우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교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하고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사실 정치가 엄청 유능해져야 될 것 같아요. 경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법이나 행정 조치를 통해서 기업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하나의 결정이 다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미국에서도 많은 뭐 일련의 일이 있었습니다만 대외 경제 정책이 그 정치 안보적 고려 때문에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트럼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뭐 지원이라든지 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함에 있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국을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러시아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뭐 풍선 얘기 말고 좀 이렇게 좀 답을 좀 빨리 찾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갑자기 삼성 이건희 회장이 생각이 나네. 이건희 회장이 뭐 파문을 일으켰던 발언이 있잖아요. 기업은 뭐 165, 뭐는 265 그런데 정치는 3류, 4류다 그래가지고 파문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정치의 수준이 다른 영역의 수준을 다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로 들려서 굉장히 좀 경각심이 생기는데 근데 또 여쭤보고 싶었던 거 있는데 일본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도 일본에도 좌파도 있고 또 진보적인 분들, 자유주의자들 많은데 이거 되게 국가가 기업에 개입하는 것 같거든요. 네, 법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제 반대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의회를 상하원을 모두 통과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제 막 통과가 된 상태라서 이제 막 제정이 된 상태고 또 이제 그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례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사례가 나타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좀 괜찮은 건가 하면서 약간의 수정 작업이랄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그 사회적 인식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작업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보다는 당장 우리한테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통과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행은 언제 되는 거예요? 내년이죠. 내년.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시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그러면 네이버 라인 사태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건가요? 네이버 라인 사태는 7월 달에 이제 그 총무성에 제출하는 자료에 라인 관련 내용이 담길지 안 담길지가 지금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데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뭐 지분 매각 얘기는 아니었던 걸로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뭐 반발을 하거나 하진 않아서 일단은 좀 소강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이버 쪽에서도 일단 지분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7월 1일에 다루어지는 뭐 그런 일본 상황을 좀 보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지금 뭐 큰 화두가 됐기 때문에 그 논의도 좀 계속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제안보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일단 일본의 흐름을 딱 보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점점 보호주의적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통과시킨 SC법, 중요경제안보 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별 기업의 인사에까지 일본 정부가 그게 좀 안보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개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게 좀 확대되면 사실은 어떤 기업의 지분을 대주주가 국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분을 정리하고 지배 구조를 바꿔라라는 얘기도 지금은 뭐 행정 조치라고 소심하게 했지만 행정지도라고 소심하게 했지만 그걸 법적으로 집행을 하는 시대가 곧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경고등이 이렇게 딱 켜지고 어쨌거나 무엇보다도 정치가 정말 유능해져야만 이렇게 정치하고 경제가 섞이는 경제안보 시대에 좀 제대로 우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잘 지내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도 또 정치적으로 잘 지내야 되니까 이것들 잘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런 결론이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12시 30분에 진행하는데 오늘 10분 일찍 시작했는데 내일은 다시 12시 반에 시작합니다. 내일 12시 반에 라이브로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저는 김혜연 리드님하고 같이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